베트남은요, 사실 1986년 전만 해도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1986년 우리 아이들을 굶주리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도이무이라는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도이는 베트남어로 바꾼다는 뜻이고요. 무이는 새롭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바꿔보자. 우리 한번 나비처럼 변신해보자 라는 정책을 핀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Xin chào các anh chị. Tên tôi là EJ Kim, 정다옥 형님.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께 베트남의 매력에 대해서 알려드리러 찾아온 지리학자 김희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베트남에서 이 한국어가 돈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자, 혹시 아직도 못 들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 이 베트남이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는 이유가 뭘까?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베트남을 그저 놀고 여행하고 먹고 오기 좋은 여행지, 관광지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이 베트남의 숨겨진 매력과 또 잠재력까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 4월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했던 한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주인공은요,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 그리고 팜 민친 베트남 총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플이 베트남 공급망에 대한 지출을 확 늘리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요, 2019년 이후에 베트남 공급망에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사실 굉장한 투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애플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잘 나가는 미국의 선도적인 AI 컴퓨팅 기업 엔비디아도 이 베트남에 하나로요, 약 3,550억 원을 투자해 왔는데요. 최근에 이 CEO인 젠슨 황이 베트남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을 나의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겠다 이러면서 AI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지지 않고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베트남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 베트남 공장을 세계 최대의 모듈 생산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향후 3년간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밝혔고요. 지난 10월 이 조현준 효성 회장님은요, 베트남 총리를 만나서 약 5조 원 이상의 추가 투자를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선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전 세계 대기업들이 베트남을 찾는 걸까? 대체 베트남에 뭐가 있길래?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베트남의 지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딱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베트남이 바다로 나아가는 길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나라입니다. 육지를 보면요,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로를 통해서 많은 무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 기억나세요? 그때 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중국을 거쳐서 하노이로 기차를 타고 이동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철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60시간에 걸쳐서 하노이에 도착한 겁니다. 근데 이 베트남이 2030년까지 이 중국과 베트남을 잇는 이 노후된 철도 노선을 현대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만일 계획대로 완공된다면 앞으로 이 세계 최대 무역국 중 하나인 중국과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겠죠?
자, 이렇게 베트남의 압도적인 지리적 이점, 이 육로와 더불어서 긴 해안선입니다. 베트남은 무려 3,200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서 유연한 전략을 구사해 왔는데요. 자, 이렇게 해안선이 길다 보니 이 항구가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지역마다 있는 항구는 이 무역과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와의 무역도 활발하고요. 또 이 동아시아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해상 교역 루트에서 베트남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로, 해로 이 무엇 하나도 빠지지 않고 또 무역과 또 이런 교역에 관해서 굉장히 지리적 이점이 뚜렷한 베트남. 자,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자, 또 베트남이 인기를 끌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노동력입니다. 2023년 기준에서 이 베트남 인구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그리고 세계에서는 15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국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노동이 가능한 노동 인력이 5,240만 명에 달해요. 그러니까 현재 이 노동 인구 수가 이 비노동 인구의 2배 이상인 인구 구조상에서 어떤 인구 황금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나라가 사실 고령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인구 감소 추세를 겪고 있는 반면에 이 베트남은 아직까지 젊고 또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요, 이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근면 성실합니다. 이 베트남 북부 지역은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살려면 굉장히 열심히 일해야 했었던 그런 지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 사회주의 체제고 공산국가이지만 베트남 국민들이 좀 스스로 잘 살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커서 이 부지런한 한국인 못지않게 정말 악착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입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또 부모님들도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게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보다도 이 제품의 불량률이 현저히 낮고 또 노동력의 질이 좋은 그런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게요, 이 베트남의 북부, 중부, 남부 중에서도 이 중부 지역은 농지가 부족해요. 그리고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베트남 내에서도 좀 가난한 지역에 속했거든요. 그런데 이 베트남 중부 고원 지역, 이 당락성이 이 커피 재배에 유리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당락성 농민들이 너도 나도 산지를 개간해서 커피나무를 심고 수출하려고 개척하기 시작한 게 2, 3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베트남이요, 여러분, 브라질에 이어서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 정말 커피밭을 전쟁을 치르듯이 전투적으로 늘린 겁니다. 이렇게 이 경제 개발을 위해서,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열심히 일하는 이 베트남 사람들은 이 동남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베트남이 잘 나가게 된 세 번째 이유, 베트남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베트남은요, 사실 1986년 전만 해도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1986년 우리 아이들을 굶주리게 할 수 없다. 우리 확 바꾸자. 그래서 도이무이라는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도이는 베트남어로 바꾼다라는 뜻이고요. 무이는 새롭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바꿔보자, 이렇게 새마을 운동 같은 느낌으로 한 겁니다. 사실 개혁 개방이라고 하면 까이까 이런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개혁 개방보다는 너이머이라는 순 베트남어를 사용해서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우리 한번 나비처럼 변신해보자 라는 정책을 핀 겁니다. 정말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배 체제에 의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경제를 완벽하게 바꾸겠다, 우리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하겠다 선언을 한 겁니다. 그 후 베트남 정부는 산업화를 위해서 국제사회로부터 ODA 형식의 원조도 다 받고요.
특히 이 외국인과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외국 기업들이 계속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 제도, 기관, 정책을 간소화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확실하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이런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이런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 삼성도 이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베트남 방린선에 사실 처음 공장을 세울 때 제 스토리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방린선이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고 인프라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 방린선 성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삼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세제 혜택도 하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이 방린선이 급성장한 거거든요. 최근에도 이 반도체 투자 지원 펀드까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의 삼성의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 정부의 장점은 뭐냐면요. 각 지역 또 성마다 다른 정책을 피는 거예요. 최저임금도 동일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성마다 좀 다른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은 거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게도 이런 맞춤형 정책을 펴주니까 호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베트남이 이제 지리적 요건도 탁월하죠. 또 양질의 노동력도 있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굉장히 매력적인 정책들을 계속 펴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베트남을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우리나라는 이 베트남의 빠른 성장에 어떻게 올라타고 있을까요? 자, 이 베트남 내에서 일본, 싱가포르, 중국, 미국 같은 많은 국가들이 산업 단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 투자하는 것 외에도 이 베트남이라는 국가에서 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고 이 산업 단지를 대규모로 만들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 베트남의 꾸준히 높은 경쟁 성장률이 한몫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불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트남의 GDP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인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연간 6 내지 7%에 달하니까요. 이 세계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소비 시장 자체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좀 소비에 적극적인 MZ세대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이 베트남의 소비 시장으로서의 매력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베트남이요. 천연 자원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베트남 북부에요. 특히 이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가 굉장히 많이 매장돼 있어요. 전 세계 이 희토류 매장량이 약 1억 3천만 톤인데요. 베트남에만 무려 2,200만 톤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2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은요, 또 텅스텐까지 많아요. 그래서 세계 보유량의 3위고 총 9만 5천 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약 10,000개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 베트남 내에 우리나라가 조성한 산업단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일본, 태국이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이 베트남 흥행성과 함께 산업도시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요. 2022년 9월 착공에 들어가서 2024년 12월에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초스피드로 조성된 베트남 내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 흥행선 클린 산업단지인데요. 자, 이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눈치 안 보고 이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자, 여러분 흥행성은 처음 들어보시죠? 자, 지도를 보시면
하노이에서 남동쪽으로 한 36km 정도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면적은요, 우리나라 서울의 한 1.5배에 해당하고요. 인구는 120만 명 정도의 도시입니다. 하노이, 하이퐁, 또 박린선으로 연결되는 이 베트남 북부의 경제 벨트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하노이 하이퐁 간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 이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또 노이바이 국제공항이나 하이퐁 항구와도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서 사업하기에는 아주 탁월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중요하잖아요, 산업단지에서는. 근데 여기가 홍강과 루오강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농사짓기에 좋은 곳, 그리고 평야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개발하고 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도 유리한 측면이 많고요. 또 지하자원과 또 에너지 잠재력도 풍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시설의 입지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흥행성에 조성되는 한국형 산업단지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나라 기업의 눈높이에 딱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 또 행정, 금융, 세무 등 지원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와 베트남이 비슷한 점도 많지만 좀 다른 점도 많거든요. 이 베트남이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보니까 이 노동 인권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다 보니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된 그런 좀 섬세한 배려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산업단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또 이 베트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아마 이 흥행성에 조성되는 한국형 산업단지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서 더욱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이 흥행성 산업단지, 아마 앞으로 우리가 베트남에 좀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웨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좋은 장점들 때문에 벌써 19개의 기업이 이미 흥행성 클린 산업단지에 입주 계약을 마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2차, 3차 산업단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국토교통부가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해외로 좀 사업을 확장하고 싶고 또 좀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베트남에 이주하고 싶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베트남의 GDP가 계속 높아지고 또 베트남의 소비 잠재력도 계속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고 또 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쾌적하고 편리한 신도시입니다. 베트남의 도시화율이요, 지금 현재 41.7%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2018년에는 35.9% 안팎이었던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굉장히 도시화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만일 이 추세로 도시화가 이루어진다면 2030년에는 한 50%, 2040년에는 60%의 도시화율을 찍을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2021년에 이미 도시화율이 90%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베트남은 이제 막 꿈틀거리기 시작한 신도시 개발 기회의 땅인 게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최초로 이제 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도시 개발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신도시 개발 사업이 베트남에 수출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K-팝, K-뷰티를 넘어서 이제는 K-신도시까지 수출하게 된 거예요. 국토교통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도해가지고 하노이 북동쪽에 이 18km 떨어진 박린성에요, 49,000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판교 신도시급 규모의 동남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원래 이 박린성은 베트남 북부에서도 좀 못 사는 지역, 기반 시설이 부족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박린성의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 유치에 나서면서 베트남에서 삼성이 이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조성했죠. 그러면서 박린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건데요. 이제 박린성의 최초로 한국식 최첨단 신도시까지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아마 이 박린성의 K 신도시가 거대한 이 한류의 모델하우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베트남뿐만 아닌 거죠. 동남아의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도 이 베트남의 박린성 신도시를 보면서 K 신도시가 갖는 장점을 쉽게 인식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홍보하기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신도시 개발 사업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도로 깔고 건물 짓는 건설뿐이 아니라 이 다양한 분야의 산업들이 패키지로 함께 진출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여러분, 이 스마트 신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건축 설비 자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ICT 또 엔지니어링, 이 최첨단 기술 분야도 함께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이제 대우건설, 포스코 ENC 같은 민간 기업들이 이 개발에 합류했고요. 자,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 개발 지원공사 같은 공공기관도 이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에게는 안정적이고 또 스마트한 도시를 지어주고 또 우리 기업들에겐 고부가 가치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이 베트남 박린성의 동남 신도시 개발 사업, 이 사업을 계기로 두 나라가 상생할 수 있는 더 많은 K 신도시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린 이 베트남의 숨은 매력들 또 잠재력들 여러분 어떠셨나요? 베트남에 여행 가시기 전에요. 또는 여행을 안 가시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베트남에 이런 좋은 게 있었어? 베트남이 이런 나라였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베트남의 색다른 모습을 재발견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할수록 더 흥미로운 베트남 이야기, 자,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여러분께 더 많은 베트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Xin chào, cảm ơn nhiều. 안녕히 계세요.